네, 안녕하십니까. 심성률입니다. 금일 2020년 7월 13일 을지대학 메타분석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이 14시 정강이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중간에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1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메타 분석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메타 분석이란 무엇이고 그 메타 분석의 종류와 그리고 기존의 종설과의 비교해서 그 차이점도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일단 프로스페로 사이트를 보는 거 잠시만요. 프로스페로를 보는 거 하고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메타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펀메드와 그리고 EM베이스, 뭐 코크란 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헌 검색 전략에 따라서 문헌을 검색해내고 그리고 검색한 문헌을 extract해서 엔드노트에 넣어서 모집하는 거 그런 다음에 두플리케이션까지 제거하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 시간에는 이론적인 부분들 마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메타분석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D 시간에는 실질적인 문헌 검색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타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메타 분석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느 개 있고 그 중에서 뭐 스테이타, R 프로그램, 뭐 CMA 종류가 있는데 무료이면서도 강력한 이런 IDE를 지원해주는 R 스튜디오라는 강력한 IDE를 지원해주는 R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 분석의 이제 스페셜 토픽들 아마 이 부분은 이번 강의 그러니까 이 올해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스페셜 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그건 따로 또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메타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훑어보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요거였죠. 보시다시피 트리트먼트가 두 개 있는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트리트먼트가 다이렉트 컴패리즌으로 두 개만 존재할 때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메타 분석 그리고 진단검사 메타 분석 용량 반응 메타 분석 그리고 유전체 메타 분석이 있고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이제 두 개가 아닌 세 개 이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때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확장이 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 물론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차츰차츰 이런 스페셜 토픽들 방법론에 있어서도 스페셜 토픽들이 조금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시면 요 메타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 실습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엑셀을 이용해서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알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첫 번째 데이터 코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데이터 코딩은 바로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CSV 파일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하죠.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 강의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배우는 이 기본적인 강의가 뭐냐면 바로 이 데이터 코딩을 위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포맷에 맞게 얹어주느냐 지금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얹어야 되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뽑아내야 되는지 데이터를 지금 그것을 공부하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 코딩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실은 여기 밑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전부 수학적인 부분들이죠.
뭐 랜덤 모형을 할 거냐, 픽스드 모형을 할 거냐, 뭐 어떨 때는 이거 하고 어떨 때는 저걸 하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오버랄 이펙트 사이즈를 구하고 뭐 이질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고, 출판 편향을 어떻게 평가할 거고, 그리고 뭐 해당하는 조절 변수가 있다면 메타 리그레이션이나 뭐 메타 아노바를 해서 그 조절 변수의 유의차도 봐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메타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앞쪽에서 간략하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요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스페시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단 검사라고 한다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시티비티, 민감도라는 부분과 그리고 센시티비티 그리고 스페시피시티, 특이도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센시티비티는 분모가 바로 이 포지티브로, 그러니까 true죠, true.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 네모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테스트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온 거고요. 여기는 테스트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테스트인가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진해 보니까 얘는 진짜 병이 있는 거죠. 이쪽 열은. 여기는 이제 질병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센시티비티라는 건 뭐냐면 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병이 있다라고 진단하는 능력, 그게 이제 바로 true positive, 그게 센시티비티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진짜 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병이 없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이 능력, 그것을 이제 특이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스페시피시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검사에서는 이 2가지 척도가 동시에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암을 진단하는 어떤 도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오는 환자들을 전부 다 암이 있다라고 진단해 버리면 돼요. 그 얘기는 센시티비티를 100% 맞추면 돼요. 그럼 틀릴 리는 없죠. 암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다 암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검사로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질환이 없는 사람을 질환이 없다라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요.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는 이 2가지 지표, 바로 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2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메타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단검사 메타 분석이고, 나타나는 형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센시티비티, 오른쪽에는 스페시피티.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스페시피시티인데 제가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엉뚱한 걸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개를 동시에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 형태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2개 동시에 고려해야 되죠. 그 2개 동시에 고려하는 게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 SROC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OC라는 건 Summary ROC라는 거고요. 스페시피시티가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0에 가깝고 왼쪽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요. 즉 특이도가 좋아지려면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센시티비티를 보면 밑에가 0이고 위에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갈수록 좋은 거죠. 결국 종합하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2개가 동시에 좋아진다는 것은 좌상단에 변곡점이 위치해 있고 급격히 꺾여 들어가는 지점이 좌상단에 꺾여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이 ROC 커브를 좋은 진단 도구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메타 분석을 하면 진단검사 도구에서는 이렇게 예측 영역, 요거는 이제 신뢰 영역이 되겠죠. 컨피던스 컨투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예측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때 배우시고요. 일단은 이런 모양이 있고, 요것들이 잠시만요. 논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보통 어떻게 보여지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실 텐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출판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PCA라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안티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바이오마커에 해당하는 PCA3가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진단하는 능력을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알아봤지만 뭐 이건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지난번에도 보셨죠. 약 한 54개의 연구를 가지고 진단검사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고, 보시다시피 아까 왼쪽에는 센시티비티, 오른쪽에는 스페시피시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71% 민감도, 특이도 68%, 뭐 리저너블하게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ROC 커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진단검사 메타분석 입장에서는 괜찮은 도구로 AUC가 약 75 정도 나오는 걸 0.75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 PCA3라는 바이오마크가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쓰임새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타나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진단검사 메타 분석의 1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일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웃컴들이 그런 진단검사 메타 분석에 있어서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다르게 이렇게 리스크 디퍼런스라든지 또는 이렇게 디텍션 레이트 같이 하나의 아웃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사실은 요거는 약간 이슈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요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제가 설명하려는 게 이 진단검사 메타 분석을 마치 이렇게 디텍션 레이트나 아니면 리스크 디퍼런스처럼 하나의 아웃컴으로 보고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오류가 있다. 마치 센시티비티만 보는 거, 마치 스페시피티만 보는 경험이랑 개념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개론의 입장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량 반응 메타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용량 반응 메타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페이퍼를 같이 곁들여 보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한국 역학회지에 제가 작년 3월 달에 기고를 한 논문이고요. 뭐 연구 프로시저는 이렇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연구들마다 각 도즈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스모킹이다 이러면 스모킹의 양이 0, 20, 뭐 40, 60, 80 이렇게 도즈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하죠.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가 단순 RR이 아닌 그것을 이제 지수 로그 변환한 로그 RR 값이 보면 얼핏 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기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오른쪽 두 개 있는 게 있어서 전체 상관성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요 두 개를 스킵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담배에 따라서 위험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1차 모형으로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1차 모형 본다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오른쪽 밑에 얘네들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차 모형으로 그려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쿼드라틱 모형 2차, 3차 모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약간은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잘 된 비선형 모형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좀 내려갔다가 20 도즈가 20 이상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도즈 리스판스 메타 분석, 그러니까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약간은 좀 스페셜 토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연구 하나가 도즈별로 또는 용량별로 또는 기간별로 다양한 아웃컴을 보고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런 연구들을 모아서는 우리가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메타 분석은 이것은 이제 조금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전체 메타 분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일단 하나는 호리존탈 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제 합치는 타입이 있고, 그러니까 버티컬 제노믹 인터그레이티드 하는 타입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한 개체 내, 예를 들면 한 개체를 뭐 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한 사람 내에서 보면은 특정 사이트에서 여기 사이토신, 사이소신 가다가 갑자기 타이민이 나오죠. 여기도 이제 구안신 나오다가 갑자기 아데노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부위에서 얘네들이 다르니까 한 사람 내에서의 이 SNP를 모아가지고 그 대립 유전자인 R일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좀 약간 이론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유전체 메타 분석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버티컬 타입도 메타 분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호리존탈한 이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메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리존탈 메타 분석은 스타디 1에서 그러니까 개체로 치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모을 수도 있을 거고 연구별로도 모을 수 있겠죠. 연구별로 해당하는 특정 위치에 있는 이 SNP를 모아서 그런 다음에 그 대립 유전자의 배열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GWAS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Associ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그 당시 이제 만들 때 메타 분석 방법론을 적어 놓은 거고요. 요것이 이제 구현될 때는 잠시만요. 가이드라인이 아닌 아이고 이건 원문이 있을 텐데 뭐 원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원고본인데 뭐 이걸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16년도인가 17년도 그림을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코딩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전체 메타 분석에서 뭐 상세한 내용은 이제 또 스페셜 토픽 들어가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인 메타 분석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인종별로도 나눠서 이렇게 서브그룹 볼 수도 있고 각 알일별로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만요. 이게 예쁘게 정리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쁘게 정리된 게 없고 하나하나를 나눠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아마 보기는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림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알일별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메타 분석을 같은 메타 분석을 그 S&P 알일에 따라서 여러 모형으로 나눠서 여러 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체 메타 분석은 지금 그것을 다 이렇게 한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리포팅 할 것만 익스트랙션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메타 분석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찰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버려야 할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 중에서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잘 선택을 해서 뽑아내는 거 그것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토픽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B하고 C는 이 상태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직접 연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인다이렉트 트리트먼트 컴패리즌이라고 B하고 C를 보려고 하면 결국은 A에서 B를 빼고 또 요쪽 오른쪽에서는 A에서 C를 빼고 요 두 개의 델타 B와 델타 C의 차이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인다이렉트 컴패리즌이 되죠.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B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하고요. A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한다면 이 전체에서 A를 빼주면 요 파란색만 남겠죠. 이게 다이렉트 컴패리즌의 효과 크기겠죠. B가 A보다 큰 거. 그죠? 마찬가지로 C도 보면 여기 전체에서 A를 빼주게 되면 요 빨간색만 남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B와 C를 비교한 직접 연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빼주게 되면 바로 B와 C에 대한 간접 비교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간접 비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루프가 형성이 되면 닫힌 상태가 된다면 이제 그것을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닫히게 되죠. 닫히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못 누워 가지고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메타 분석의 그 종류에 대해서 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렸냐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 조금 바뀌었을 텐데 2016년도에 일반적인 메타 분석이 약 13,442편이 발표됐습니다. 1년에 펀매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SCI 페이퍼 그리고 SCIE 페이퍼 지금은 전부 SCIE로 통일이 됐죠. 그 전체 종류가 얼마 정도 되면 약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12,300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13,000종 넘을 것 같아요. 13,000종 정도 되는 데 있어서 1년에 13,442편이 발표됐다면 최소한 하나의 저널에서 하나의 메타 분석은 이미 출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메타 분석으로서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죠. 논문을 써서 우리가 accept rate를 좀 올리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메타 분석으로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 반면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네트워크 메타 분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여기가 2016년입니다. 여기가 2016년에 보시면 1년 동안 약 300편이 발표 안 됐어요. 300편이. 그죠? 그 얘기는 12,300종 중에서 300편이 아직까지 1년에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르죠. 네트워크 메타 분석. 또 도즈 리스폰스 메타 분석이라든지 진단검사 메타 분석은 오히려 더 작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메타 분석으로서는 이젠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 방법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식상하다는 느낌인데 반해서 트리트먼트 2개 3개가 확산되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 그리고 도즈 리스판스 결과를 리포팅하는 도즈 리스판스 메타 분석 그리고 진단검사처럼 2개의 아웃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진단검사 메타 분석까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마 2012년부터 메타 분석에 빠져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제가 메타 분석에 웬만한 원고를 내면 거진 뭐 마이너 아니면 메이저로 떨어졌어요. 뭐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데 있어서 뭐 사실 리젝트를 바로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이 저자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그것을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솔직히 이게 제 연구나 제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뭐 도움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이 인류의 그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여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뭐 그럴 경우는 대부분 뭐 사실 바로 리젝하기는 힘듭니다. 최소한 내가 모르는 거라면 대부분 메이저 리비전을 날리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타 분석 방법론에 있어서의 조금 더 스페셜티를 가져가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accept rate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타 분석의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저 더 살펴봐야 될 게 프로스페로에 대해서 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프로스페로는 제가 여기에 뭐 기재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구글에서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글에서 찾아 들어가 보죠. 네, 제가 하나씩 자 구글에서 프로스페로에서 들어가면 프로스페로 유니버시티 오브 요크라고 나옵니다. 그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프로스페로가 왜 필요로 하느냐? 지난주에는 프리스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코크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프로스페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프로스페로가 왜 필요하느냐? 사실은 이것에 대한 뭐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작년까지도 잘 몰랐고 뭐 이거 없어도 다 논문 출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작년부터 여러 저널들에서 요구하기 시작하죠. 프로스페로 등록을 했느냐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스페로가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프로스페로는 About 프로스페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인데 영국에 있는 기관이고요. 영국에 있는 NIHR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이 CRD,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요크 내에 있는 Center for Review and Dissemination이라는 디파트먼트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스페로는 여기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읽어보면 International Database of Prospective Registrated Systems Review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체계적 문헌 고찰하고 메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사전 등록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저거랑 똑같아요. 아마 임상 연구나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Clinical Trial of Governmen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Clinical Trial Clinical Trial 여기죠. 여기 가보면 URL이 clinicaltrials.gov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 NIH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임상 연구를 할 때 여기에 사전 등록을 다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을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반강제 사항이죠. 왜 반강제냐? 웬만한 저널들에서 저널 투고하면 임상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IRB 등록번호를 물론 IRB 심사가 면제된다면 심사 면제 사유를 적어야 되고 메타분석은 상당히 면제가 많죠. 일반 임상연구들은 이런 IRB 번호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트라이얼 가버먼트에서 제시하는 그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동료 리뷰가 아니라 그냥 사전 등록하는 거예요. 왜 사전 등록하냐면 추후에 연구자들이 동일 연구, 동일 주제를 가지고 막 2개, 3개씩 이렇게 잘라내는 걸 보통 우리가 살라미라 그러거든요. 이제 살라미 되는 이런 연구 부정도 방지하고 처음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서 뭐 자기가 사망률을 보기로 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률에서는 내 연구 가설이 지지가 안 돼. 그래서 보니까 발생률이 내 연구 가설이 지지가 돼. 그러면 갑자기 발생률로 바꾸죠. 우리가 실제 논문이나 출판할 때 그러한 연구 부정이라는 것을 방지하고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가버먼트를 라는 자율 등록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스페로는 바로 인터내셔널 데이터베이스 레지스트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관련된 게 뭐 헬스, 소셜 케어, 웰페어, 퍼블릭 헬스, 뭐 에듀케이션, 크라임, 저스티스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보건 의료 행정에 관련된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핵심 키 피처스라고 나오는데요. 뭐 이게 영구적으로 이 레코드는 보관되고 그 보관되어진 걸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다른 정식 저널에 출판이 되더라도 이거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가 검열을 하면서 조심해서 메타 분석할 수 있겠죠.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 2015년부터 메타 분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여기서 한 14, 15년부터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은 뭐 다들 메타 분석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엄청 많은 연구를 쏟아내고 있죠. 마치 뭐 하나의 공장처럼 여기서는 뭐 방법론 찍어내고 결과 찍어내고 방법론 중에서도 뭐 특정 뭐 문헌 검색 전략 찍어내고 하듯이 뭐 너무 많은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내용이 엄청나게 출판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런 운동의 보다 자율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운동의 일환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프로스페로가 대충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왜 무섭냐? 자, 보시면 이게 무섭죠. 스포트 포 프로스페로. 누가 프로스페로를 지원하느냐? 이게 무섭죠. 자, 보시면 뭐 NHS 뭐 당연히 자기들 기관이니까. 자, 바이오메드 센트럴 뭐 BMJ 오픈 뭐 플러스 원 코크란 이런 캠벨 뭐 이런 저널 출판사나 이런 저널들이 또는 학회들이 자기들이 이걸 지지를 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저널에 출판하려면 이 프로스페로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스페로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뭐 메타 분석이 좋든 나쁘든 자기들은 등록할 때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스페로 등록하는데 하고 등록이 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이걸 레지스트레이션은 맞는데 레지스트레이션도
일정 심사는 아닌데 평가 기간을 가집니다. 그게 약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쯤 지나고 나면 이게 완료가 됐다면 완료된 번호를 보여줘요. 자, 제가 등록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 마이스페로 들어가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한 3개를 등록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뭐 요걸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보면 이게 아마 제가 작년 12월인가 그 날짜가 아마 여기 날짜 anticipate actual start date는 19년 1월 9일이었고 complete date는 2020년 1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한참 지났죠. 시간은. 이걸 제가 작년 12월 18일 정도에 아마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 날짜가 안 나오네. 등록날 나오는데 원래 그 조금 더 또 다른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1번 리뷰 타이틀, 오리지널 랭귀지 타이틀, 안티스페이트, 뭐 액츄얼 스타트 데이트, 언제 끝날 거냐, 현재 스테이지가 어느 상태까지 이루어졌느냐, 저자 이름은 누구냐, 뭐 이렇게부터 하나씩 해서 쭉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실제 논문을 쓰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쭉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요것을 이제 여기 요코스 대학에 해당하는 Center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디파트먼트에서 쭉 보고 기존 연구들이랑 중복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중복되냐 안 되냐를 보고 심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CRD 여기 CRD 4202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 제 등록 번호가 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연구도 뜨고 여기 있는 이 연구도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연구가 저한테는 출판할 때 저것을 붙여서 냅니다. 프로스페로에 등록을 했다라고. 자, 그러면 프로스페로에 우리가 기존의 나랑 연구가 비슷한 게 혹시나 먼저 누가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이 연구, 요게 이제 뭐냐면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딘인데 요드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요드 치료법.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캔서나 사이로이드 하이퍼사이로디즘. 그러니까 양성 갑상선 비대증 하이퍼사이로디즘인데 비나인입니다. 보통 저런 경우 캔서가 아닐 때는 그때도 그렇고 캔서일 때도 그렇고 이제 보통 이제 요오드 치료법을 많이 씁니다. 아이오딘 131을 보통 쓰는데 그 아이오딘 131에 대한 게 이제 작년 자마에서 큰 연구가 하나 나오면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문제없이 써왔는데 작년 자마의 연구 하나가 이게 약간 위험성을 나타낸다 이런 연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관련된 학계에서는 굉장히 디베이트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마침 이제 또 저희가 방사성 역학을 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마침 주제도 맞고 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딘이 과연 캔서를 일으키는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메타 분석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 작년 12월 20 며칠 날 해보니까 없었어요.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나오는구나. 19년 12월 4일 날 제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더니만 올해 4월 28일 날 등록 완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려 12월 1, 2, 3, 4니까 5개월 걸렸네요. 아마 뭐 코비드 19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더 걸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니까 프로스페로 등록하실 분들은 메타 분석 시작할 때 여기서 찾아보고 관련된 유사 연구가 없다면 바로 등록을 먼저 해놓고 연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뭘 찾아보냐? 일단 아이오딘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오딘 이렇게 아이오딘이 이렇군요. 뭐 메시텀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냥 아이오딘만 간략하게 찾아볼게요. 이렇게 아이오딘 해보니까 209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209개 쭉 위에서부터 이건 리뷰 온고잉 이 얘기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고요. 리뷰 completed and published 된 요거는 리뷰는 끝났고 publish도 완료됐다 이런 얘기죠. 이 해당하는 번호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거는 코코란에서 리뷰가 진행되고 있네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 같은 주제가 있으면은 노력의 중복이니까 가능한 피해겠죠.
물론 뭐 본인이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빨리 진행해도 되긴 합니다만, 예. 보통 이 프로스페로 등록하면 등록번호를 안 내주겠죠.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업무 보시는 분들이 이건 기존 연구의 중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스페를 안 내주게 되면 아까 이 프로스페로를 지지하는 많은 저널들에 있어서는 출판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이오딘하고 제가 아까 캔서 본다 그랬죠. 캔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물론 뭐 필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 보려는 건 아니니까 이게 연구가 몇 개 없어요. 사실 육안으로 다 확인해도 됩니다. 이렇게 꼭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나? 엔드로 쳐야 되는군요. 아이오딘과 캔서라는 글자가 동시에 있는 이 등록된 연구가 있느냐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물론 요거를 레지스트레이트 2015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뭐 날짜별로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7월 10일 등록됐고 7월 5일 등록됐고 그죠. 보면 the effect of radio iodine therapy ovarian 뭐 이거고 뭐 상관없고 저는 전체 캔서 보려고 해도 이건 사이로트 캔서만 해당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찾아가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연구가 없구나 여기에. 그럼 내가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스페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된 이런 저널들 뭐 비단 이런 저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저널뿐만 아니라 웬만한 요즘 저널들에서는 다 이 프로스페로 번호를 등록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등록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고 혹시나 번호가 아직 나왔지 않았는데 내가 이 저기 매뉴스크립트를 서밋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온고잉 중입니다라고 심사가 온고잉 중입니다 하고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나중에 나오면은 첨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번호가 뭐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프로스페로하고 메타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실제 예제들이랑 요걸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코딩을 위한 문헌 검색 전략과 그 문헌 검색 전략을 짜는 방법 그리고 문헌 검색 전략이 짜여졌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펀메드하고 EM베이스 뭐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코크란 같은 경우는 뭐 펀메드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실제 살펴보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서 그리고 이제 두플리케이션도 제거하는 방법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난주에 오늘은 문헌 검색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얼마만큼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피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피코란 population 또는 patient의 앞글자를 따온 거죠. P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연구하고자 하는 환자 집단 뭐 또는 실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상군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고찰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intervention, 그러니까 뭐 그냥 중재 이렇게 되는데 뭐 그냥 간략히 치료죠.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어떤 중재를 할 것인가 이거죠. 뭐 이 중재가 뭐 치료도 될 수 있고 뭐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단지 치료라고 이렇게 너무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터벤션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특정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리즌은 그 치료 방법 말고 내가 보고자 하는 인터벤션 말고 비교 대상
뭐 비교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일 경우에는 그냥 단지 인터벤션 자체에 관심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아주 키 팩트에 해당하죠. 인터벤션 컴패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웃컴이에요. 아웃컴은 뭐냐면 간단하게 결과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망을 했다 안 했다도 될 수가 있겠고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도 될 수 있겠고 그럴 경우는 이제 2분형 자료겠죠. 그러지 않고 이제 특성 수치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바스 스케일이 10에서 6으로 줄었다 하면 4가 준 거죠. 그런 수치가 4가 줄게 되는 거고 혈압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40ml HG가 줄어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연속형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지금처럼 코비드 19의 뭐 발생률이 뭐 15%였는데 뭐 6개월이 지나니까 뭐 5%로 줄었다. 뭐 이래서 10% 줄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병률이 되겠죠. 아웃컴이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능 검색 전략을 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피코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을 서로 같이 연구를 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코에 대해서 서로가 올바른 정의를 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대부분은 보면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대부분은 보면 임상하시는 분하고 또 이게 통계하시는 분하고 이 부분에서 많이 안 맞아요. 대부분 임상하시는 분들은 이 인터벤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하세요. 인터벤션에 대해서 이 치료가 어떻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그렇게 복잡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렘데시비르가 나와가지고 이 코비드 19에 효과가 있다 아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증상적인 치료 말고 원초적인 치료가 가능한 더 좋은 백신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완전히 뭐 큐어하는 뭐 그런 약도 나올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임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인터벤션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것을 개별 환자들의 그 증상을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건 치료법의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각이. 이 임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방점을 굉장히 두고 있고요. 보통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아웃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모비디티나 뭐 합병증 재발률이 어떻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보다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임상하시는 분들은 두 개의 이제 시선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네 가지 피코, 뭐 가끔씩은 컴패리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코를 서로가 잘 맞춰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어야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코 설정하는 거를 간략하게 예를 보시면요. 요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실제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하면서도 펀매드를 열어놓고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눠드린 여기 그 리플렛에도 있고 그 리플렛에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블로그 들어가면 블로그 내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설명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설명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뭐 마저 좀 보시죠. 블로그에도 가면 이제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피코에 대해서 앞쪽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실제 조금 이따 실습할 때는 이 예시로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저도 좀 식상하더라고요. 자, 먼저 보면 일단 제가 2015년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특정 약제, 그러니까 탐슬루시네라는 특정 약제가 BPH라는 전립선 비대증, 비나인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플라지아 환자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보면은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죠. 인터벤션은 탐슬루시네라는 약물이고요. 이때는 컴패리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리트먼트 프리, 트리트먼트 포스트니까.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차이죠. 사실 약물 연구에서는 이런 건 상당히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메타 분석은. 왜냐하면 플라시보 이펙트를 고려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 연구했을 때 거진 출판되기 바로 얼마 남겨놓고 그 리뷰어 중에 한 명이 자기는 플라시보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거 승인할 수 없다, 나는 위도도로 하겠다, 이 심사에서. 극단적인 경우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잘 처리를 했죠. 플라시보 이펙트를 메타 분석에 나온 결과에다가 더불어
기존의 플라시보 이펙트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통계적 계산을 해줬더니만 그분이 이제 만족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반 임상 연구에서 또 일반 임상 연구 중에서 싱글 암을 가지고 하는 메타 분석은 사실 이쪽에서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는 곽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사회경제학, 뭐 교육학 이런 데서는 사실 저희는 이 플라시보 이펙트를 고려 안 한다는 거, 예를 들면 트리트먼트를 고려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회경제학이나 이런 교육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비교한다는 거는 보다는 그 자체가 넣고 빼고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사실 뭐 이렇게 비교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그게 관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컴은 IPSS라고 뭐 이게 하나의 설문지인데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설문지로 평가를 합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에 탐솔루션을 쓰고 증상 점수가 얼만큼 전과 후가 개선됐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요것을 이제 문헌 검색 전략을 짜려면 이 피코를 그대로 확대를 해서 빠뜨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BPH라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이게 Low Urinary Tract Symptom, 그러니까 하부요로 증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뇨기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해당하는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은 자기 학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전공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많이 살펴봐야겠죠. 해당하는 파퓰레이션, 해당하는 질환을 얼만큼 잘 정의할 수 있는가. 따라서 메타 분석은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일단 터미널러지부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그 터미널러지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것까지는 확장할 시간이 없고요. 자, 일단 전립선 비대증은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로우 유리너리 트랙트 심프텀 중에 하나이고, 더불어서 프로스테틱 하이퍼플라지아라고 메시텀이라고 나와요. 메시텀도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프로스테이트 심프텀스 거는 요 밑에 아까 아웃컴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OR로 다 묻고 텍스트 워드도 묻고 요건 좀 요 부분은 좀 잘못됐네. 이거는 전체를 묶은 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실습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PH를 확장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요. 탐솔루션을 확장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탐솔루션. 여기 지금 이 IPSS가 들어가는 게 잘못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탐솔루션을 하나의 확장해서 만들어요. 탐솔루션이라는 성분명도 있고, 탐솔루션을 부르는 또 다른 이제 이건 아데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아데레너지 알파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를 부르고, 이뿐만 아니라 알파 1 리셉터라고도 불러요.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부르고, 얘 또 하부명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의 개발명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탐솔루션이 빠져나갈 수 없게 이렇게 하나의 블럭을 만들어줘요. 여기 위에서는 그 디지즈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IPSS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IPSS는 메쉬텀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펀메드에서 찾고, 요 똑같은 문헌 검색 전략을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펀메드 말고 이제 EMBase 가서 해서 거기서 씁니다. 근데 거기서는 터미널러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실습하면서, 일단 전체 개념은 파퓰레이션의 덩어리를 만들고, 인터벤션의 덩어리를 만들고, 컴패리즌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웃컴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큰 4개의 덩어리에 엔드 조건으로 붙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문헌 검색 전략의 완성입니다. 자, 문헌 검색 전략의 먼저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먼저 잠깐 보시죠.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죠. 페이션트 또는 프라블럼 또는 포퓰레이션에 대한 한 덩어리를 크게 만들고요. 또 인터벤션을 하나를 만들고, 물론 이 컴패리즌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인터벤션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메소돌로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컴을 따로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덩어리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있는 요 노란색,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문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똑같이 이 검색 전략을 쓰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페이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자, 문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헌 검색 전략에 들어가서 문헌 검색 전략에 들어가기 앞서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이트는 몇 개 정도가 있는가 한데요. 일반적으로 코코란에서는 어떻게 공고를 하고 있냐면 최소한 2개 이상,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이죠. 최소한 2개 이상의 검색 엔진을 일렉트릭 베이스 된 전자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헌을 검색해냅니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매드라인이죠. 뭐 아마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계세요. 또 늘 강의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의학 도서관이나 관련 도서관에서 이런 문헌 검색 전략, 펀메드 사용법, 엔드노트 사용법 이런 것들 강의하시면 그거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들으시고 제가 여기서는 길게는 안 하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드라인이 있고요. 이거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는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으면은 그냥 다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는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매드라인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오비드 매드라인, 펀메드 매드라인인데 예전에는 이 오비드 매드라인 이렇게 유료 검색이고 또 조금 더 확장돼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처럼 너무 인터넷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매드라인이라는 이 펀메드 매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 아주 강력한 검색 도구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Base라고 있는데요. 이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 매드라인은 주로 임상 관련된 우리 보건의료 관련된 게 많다면 EMBase는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기초 물질에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엘스비어사라고 아시죠? 유명한 출판사인데 엘스비어사에서 만든 검색 엔진인데 EMBase는 사실은 물질 그러니까 기초하시는 분들은 EMBase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매드라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양이. 예를 들면 위에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반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렇게 매드라인이 한 7, 80%, EMBase가 또 한 3, 40%이 중복이 또 이렇게 되고 코크란 이렇게 해서 거진 다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초하시거나 물질 하시는 분들은 EMBase 꼭 보셔야 돼요. 여기는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보통 매드라인 펀메이드에서 한 만약에 100개 찾았다 이러면 EMBase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3배 4배 있어요. 문헌이 물론 얼만큼 중복되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다 걸러내봐야 되겠지만 보통 3, 4배 정도의 문헌을 찾아주기 때문에 기초하시는 분들은 EMBase도 꼭 보시길 권하고요. 코크라는 뭐 사실은 찾아보시면 그렇게 양 많지 않아요. 근데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나 이 정신과학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이코인포라든지 또 관련된 또 그들만의 또 다른 또 엔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말고도 뭐 우리나라는 RISS, NDSL, 코리아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메타 분석을 SCI 페이퍼를 대상으로 하신다면 뭐 이렇게 국내 검색 엔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찾아지는 것은 대부분 매드라인, 그러니까 펀메드에 다 찾아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물론 뭐 한글로 돼 있다, 옛날 거다 이러면은 과연 그걸 익스트랙션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는 있는데 국내 검색 엔진도 찾아보시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검색 엔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2시부터 본격적으로 이 메시 터미널로지 그리고 문헌 검색, 데이터 익스트랙션 그리고 엔드노트에 얹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잠깐 요담을 하자면 코로나는 뭐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많이 이게 감소되는 경향은 아닌 것 같고 비도 오고 참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다른 유튜브를 틀어놨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어서 다들 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메타 분석 다음 주까지 데이터 코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뭐 아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낯선 학문들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뒷부분 가서 진짜 실습을 할 때 이 데이터의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부분은 비단 메타 분석뿐만이 아니라 문헌 검색, 일반적인 연구를 할 때도 우리가 문헌 검색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학문에서도 다 똑같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블로그를 한번 가보죠. 블로그 naver.com/ryul01 여기 들어가 보면요. 여기 메타 분석 공부하기 들어가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이렇게 메타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메타 분석 준비하기라고 있어요. 카테고리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안에 보면 글이 15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공부할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까지 다 있어요. 이미.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보면 문헌 검색 전략이라고 이렇게 있고, 이 문헌 검색 전략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search strategy, 체계적 문헌 고찰이란 뭐 피코 금방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검색 전략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금방 설명드린 그런 검색 엔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검색 엔진들에서 펀메드 특히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찾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 플로우 다이어그램, 지난주에 공부했죠.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블로그 들어가셔서 밑에 보면 검색 쿼리 샘플이라고 있어요. 얘를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다운받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검색 쿼리 제가 샘플로 이렇게 들어놓은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곧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할 건데,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거 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너무 지겹고, 좀 새로운 걸 좀 해봐야겠다. 뭐 새로운 거 해보다기보다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딘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얘는 이제 인터벤션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요거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요거 있는 거 그냥, 요 전체 컨트롤 C에서 펀메드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긴 해요. 요거 모양 그대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 검색 쿼리는 제가 검색할 때마다 옆에다 항상 기술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알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비단 뭐 그건 메타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요거 일단은 먼저 이 메쉬가 뭔지 그것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의학도서관 아마 뭐 각 저기 학교별 의학도서관이 있을 거고요. 학교별 의학도서관에 들어가면 펀메드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는 뭐 학교 고려대학교로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펀메드가 이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약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좀 많이 낯설어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포맷이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면 어느 정도 친숙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좀 낯설어요. 이게 뭐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오른쪽 원래 이 바가 있었는데 이제 바가 없어지고, 여기 익스플로러 밑에 보면 메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메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메쉬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메쉬를 들어가면 이 메쉬가 이제 뭐고 그 안에 관련된 게 뭔지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 일반적으로 검색을 해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 메쉬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Medical Subject Headings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요걸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말고
요걸 보시는 게 낫겠네요. 자, 메쉬 용어는 16개의 주요 범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뭐 아나토미, 뭐 organ, 뭐 disease, 이 각 큰 16개의 카테고리별로 또 그 밑에 서브가 또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나토미는 아나토미 밑에 보면 뭐 브레인이 있을 거고 카디오가 있을 거고 뭐 또 종류별로 있겠죠. 뭐 organ도 있을 거고 또 디지즈는 디지즈별로 또 나뉘어질 거예요. 케미칼별로 나눠질 거고 이렇게 그 하위별로 있고 그 하위별로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거 확대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전체 메쉬 이렇게 올 메쉬 카테고리 밑에 디지즈 카테고리 밑에 메일 유로제니탈 디지즈, 제니탈 디지즈 메일, 프로스테이트 디지즈,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플라지아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단위 계열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건 지금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플라지아를 찾았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메쉬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런 카테고리를 이 카테고리 타고 들어가는 게 뭐 디지즈 베이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16개의 다양한 범주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중복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할 거냐면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지겨우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사이로디즘에서 찾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냐? 의학도서관. 이게 아니고. 여기죠. 자, 먼저 메쉬 틈에서 일반적으로 찾아요. 자, 요거를 지금 해볼게요. 하나를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 덩어리 제가 덩어리를 만들어 볼게요. 크게 한 3덩어리를 만들 건데요. 이거 채우기 없음. C, Ctrl V, 이렇게 3덩어리를 만들 거래요. 그래서 여기는 뭘 넣을 거냐면 여기는 당연히 population이 되겠죠. population인데 population은 뭘 할 거냐면 hyper thyroidism을 할 거고요. 여기는 뭘 할 거냐면 intervention에서는 뭘 할 거냐면 아이오딘을 할 거예요. 아이오딘. 그리고 아웃컴에서는 캔슬을 할 거예요. 아웃컴 캔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 PPT에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디지즈를 잡고 디지즈에서 디지즈가 뭐고 인터벤션이 뭐고 아웃컴이 뭐고 이렇게 하나씩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식별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 예뻐라고 이렇게 PPT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겠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자, population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인데, 자, 하이퍼사이로이디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완전히 맨땅 헤딩이죠. 뭐 네이버 검색을 하든 교과서를 찾아보든 구글에서 찾아보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지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좀 재미삼아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까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메쉬 텀 아까 그 펀메드에서 이 펀메드에서 올 데이터베이스 여기도 보면 당연히 이제 펀메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메쉬가 있죠. 우리는 메쉬를 지금 찾는 거예요. 메쉬에 들어가면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스 들어와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 해서 서치 해봅니다. 서치 해보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얘가 이게 바로 이게 일반적으로 찾아지죠. 그런 얘기는 이건 뭐냐면 메쉬 텀의 메인 헤딩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론 간략하게 설명도 있어요. 밑에 이렇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하이퍼사이로디즘에 대해서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이로이드 글란드로부터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하이퍼 스크리션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뭔가 이게 갑상선에 있어서 호르몬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사이로이드 보통 오죠. 요건 또 그거에서 좀 서플리멘터리 컨셉이네요. 조금 더 하위적인 거. 이거는 그레이브 디지즈는 사실은 이제 하이퍼사이로디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보통 이제 고이터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일단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클릭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상세한 설명이 설명은 똑같네요. 똑같고 그 밑에 가보면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밑에 나와요. 이게 하이로키컬하게 나오죠. 구성도가 일단 디지즈 카테고리에서 엔도크린 시스템 디지즈에서 사이로드 디지즈고 그 중에 하이퍼사이로디즘이고 그 안에 보니까 그레이브 디지즈, 그레이브스 옵타몰패시 그리고 이제 사이로톡시코시스, 사이로크라시스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얘 밑에 있는 얘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서브 헤딩이라 그래요. 그 위에 이 엄마 이것은 뭐라 부르냐면 이제 메인 헤딩이겠죠. 위로 계속 이제 메인 헤딩, 어퍼 헤딩이죠. 얘는 서브 헤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퍼사이로디즘까지 내가 찾을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사이로드 디지즈까지 찾을 건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하이퍼사이로디즘이라는 게 마침 내가 용어가 맞아서 이거는 있구나. 이거는 메시가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얘를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하이퍼사이로이드 프라이머리 하이퍼사이로디즘 콤마 프라이머리는 우리는 전부 얘는 하이퍼사이로디즘이라고 정의합니다라고 하는 게 메시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리고 얘의 엄마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이로이드 디지즈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브 헤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죠. 당연히 이 밑에 것들은 내가 원하는 거 맞아요. 포함이 되겠고 그럼 혹시 내가 빠뜨리는 게 위에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사이로이드 디지즈. 사이로이드 디지즈 클릭하면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나와요. pathological process involving thyroid gland라고 나오고 그 사이로이드 글란드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메인 헤딩, 서브 헤딩을 보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알 수가 있어. 자, 보면 사이로이드 디지즈 안에 아까 내가 찾고자 했던 게 이거였죠. 하이퍼사이로디즘, 그죠? 근데 고이터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고 여기 네오플라즘, 그러니까 캔스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찾는 거는 비나인이야. 이런 튜머가 아니란 말이지. 이런 네오플라즘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찾는 거는 결국은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찾으면 안 돼. 디지저스를 찾으면 안 돼. 나는 하이퍼사이로디즘인데 여기에 고이트는 찾아야 돼. 고이트, 하이퍼사이로디즘,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설정이 되시죠. 누가 위에 크고 누가 밑에 있고 내가 찾는 게 어떤 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이퍼사이로디즘에서 내가 고이트까지 좀 찾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레이브스 디지즈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엄밀하게 찾으면 여기서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다 싶어서 하이퍼사이로디즘. 물론 얘의 범위를 더 어퍼 헤딩으로 해서 크게 가면은 많이 찾아집니다. 그 얘기는 내가 많이 보고 많이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왜 진단 검사할 때 민감도로 다 찾을 것이냐, 그 중에서 아닌 것은 빼내고 있는 거를 찾을 것이냐는 그거는 이제 연구자들의 가장 그 센시티비티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되면 얘를 add to search build에 올리고 그럼 여기다 올라갑니다. 그대로 그죠? 그리고 search format 이렇게 해보면 자, 아까는 이제 메쉬 엔진이었고 얘 뺑글뺑글 돌아가죠 하면서 펌매드 엔진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 펌매드 엔진으로 넘어와서 하이퍼사이로디즘이라고 메쉬 텀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이 펌매드에 몇 개 있냐면 43,236개가 있다라고 얘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보통 이 상태를 안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들어갑니다. 보통은 어드밴스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드밴스드 밑에 내가 금방 찾았던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43,236개. 요걸 다시 클릭하면 아까 그쪽으로 다시 튀어나와요. 다시 해볼까요?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메시를 어떻게 들어가냐? 잠시만요.
저기서 메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메시. 여기서 메시 들어갈 수 있겠네. 아유, 여기서 잘.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메시가. 자, 일단 디지즈를 제가 찾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디지즈 저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또 하이퍼사이로디즘이랑 그거 좀 비슷하게 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거 사이로톡시코시스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자, 이거 어떻게 찾냐? 사이로톡시코시스. 메시터면 이렇게 찾는구나. 이게 메시 이 검색 엔진이 좀 바뀌어가고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자, 여기서 서치 한번 해볼게요. 서치하면 잠깐만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 여기서 메시 들어갑니다. 아마 히스토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들어가 보면 다시 메시 엔진으로 와서 여기서 사이로톡시코시스 들어오서 사이로톡시코시스 들어와서 서치 찾으면 사이로톡시코시스도 마침 펀메드에서 정의되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얘를 1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사이로톡시코시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메인 헤딩, 서버 헤딩 나와요. 보니까 얘는 사이로톡시코시스는 하이퍼사이로디즘 밑에 있네요. 그죠? 사실은 이제 얘를 찾는 것은 결국 여기 위에 있는 찾는 거랑 똑같은데 원체 사이로톡시코시스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도 같이 이중적으로 나중에 이제 자연어 찾는 것도 해볼 거라서 자, 얘도 얹어 봅니다. 얘도 얹어서 add to search build에서 search format 하면 이렇게 찾아지고, 자 4914개가 있다 나오네요. 그죠? 자, 어드밴스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이퍼사이로디즘 메쉬로 찾았고, 그리고 사이로톡시코시스 메쉬로 찾았죠. 지금 요거 제가 두 개로 찾은 건데 굳이 뭐 두 개 찾을 필요는 없었지만은, 자,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 쿼리 박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여기 점 3개 있죠. 얘를 클릭해서 add to query 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왔죠. 두 번째 사이로톡시코시스도 점 해서 얘도 올릴게요. end로 붙일 거냐 or로 붙일 건데, 근데 add or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위에 보시면. 자,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자, 여기서 해도 되는데 원래 여기서 해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메모장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글자를 크게. 자, 아마 이제 충분히 보이실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메시텀은 우리가 이게 있다는 거 일단 알았어. 일단 메시텀의 하이퍼사이로디즘의 메시, 펀메드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를 두 가지 쓸 때는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요거를 다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에 띄어쓰기 되죠? 그럼 여기 딱 띄어쓰기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찾아요. 이거 없으면 못 찾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두 글자가 있어. 예를 들면 하이퍼사이로디즘 디즘 페이션트 이라면 딱 이 글자가 있어야 찾아. 이 글자가 없으면 못 찾는 거예요. 이 글자가 딱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찾는 겁니다. 메쉬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해요. 자, 메쉬에서는 하이퍼사이로디즘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질환을 정의한다 그랬죠. 질환, 여기 아까 질환을 정의한다 그랬죠. 그죠? 질환을 여기 파퓰레이션의 질환을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전부 OR 조건으로 해서 질환을 붙이겠습니다. 참고로 OR 또는 AND 이런 그 물론 upright는 뭐 굳이 대문자 소문자 안 써도 되는데 좀 헷갈리니까 요거는 계속 대문자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하이퍼사이로디즘이라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해서 이것을 대괄호 한 다음에 TIAB 해주고요. 이게 자연어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이퍼사이로디즘이라는 이 글자가 타이틀 또는 앱스트랙에 있으면은 그것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띄우고 OR 해주고, 이번에는 뭐 해줄 거냐면 아까 우리가 찾은 게 요거였죠? 사이로톡시코시스 메시 톰 해도 메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메쉬로 찾아주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쌍따옴표 안 했죠. 쌍따옴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게 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만 찾으니까 헷갈리시니까 계속 제가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사이클 당연히 얘도 사이로톡시코시스도 TIAB를 해줘야겠죠. 자연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에 있는 이 줄을 설명드리면 메쉬 텀에서 이 NIH에서 미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정의하는 하이퍼사이로디즘이라는 논문 관련된 문헌들은 다 찾아요. 근데 거기서 빠트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 메쉬 텀에서 정의 안 해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정의하기 전에 이미 출판되면 이 등록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럼 그 사이에는 메쉬가 부여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TIAB 형태로 자연어로도 찾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메쉬로 사전 정의된 컨트롤 텀으로 정의된 이 하이퍼사이로디즘을 찾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텍스트 상태에서의 하이퍼사이로디즘도 찾는 거죠. 물론 얘를 전부 all 이렇게 해버리면 뭐 타이틀, 앱스트랙트 뭐 다 찾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오버 이그제미션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 앱스트랙까지 있는 것만 하겠다고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예요. 요렇게.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하이퍼사이로디즘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고이터 같은 거, 그레이브스 디지즈 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미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건 KW는 요즘 안 먹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하는 제가 찾고자 하는 비나인 하이퍼사이로디즘, 비나인 하이퍼사이로이드 글랜드의 하이퍼플라지아에 해당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전부 보시면 전부 독립된 단어들이고, 그리고 전부 OR로 묶여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의 집단이에요. 지금 요게 이걸 만든 거예요. 요거는 좀 글자를 작게 해야겠다. 요걸 만든 거예요. 하이퍼사이로디즘에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똑같이 인터벤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터벤션에 아이오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오딘도 제가 했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또 메쉬를 들어가서 메쉬에서 아이오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오딘 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이오딘이 메쉬에 있네요. 마침 뭐 한 55개나 있어. 아이오딘 관련된 게 다 뭐지? 대충 다 읽어봐도 되는데, 근데 보통 앞에 있는 몇 가지가 대부분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오딘, 사실 이게 맞아요. 제가 찾고자 하는 게 보통 아이오딘이고 어토믹 넘버 53번이고 뭐 이게 물질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아이오딘 라디오 아이소토프, 그러니까 요런 거 방사성 동위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얘도 맞아 사실.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사실 얘도 맞아. 아이오딘 131. 근데 얘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메인 헤딩일 거야.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아이오딘 들어가 보면 뭐 관련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수업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이오딘 127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이 용어로 쓰고 또 다른 거 해당하는 거는 다른 용어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케미칼에 해당하니까, 케미칼 또는 드럭 카테고리에 해당하니까 인 오가닉 케미칼, 그리고 엘리먼트, 할로겐,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서열이. 그래서 쭉 내려가고 이제 이 중에서 또 제가 원하는 게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오딘 아이소톱스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관련된 이건 아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구나. 네. 자, 요거 일단 아이오딘 찾는 거, 아이오딘 먼저 얹어 볼게요. 아이오딘 에드 투 서치 필드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아이오딘의 서치 펌매드 해서 아이오딘을 일단 찾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딘이 여기에 81,836개가 있다가 나오고, 어드밴스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가 금방 찾은 게 있어요.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치 빌드 다 쓸 겁니다.
저희가 다 쓸 거예요. 일단은 보여드리고 원래는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쿼리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자, 일단은 쓸 거예요. 아이오딘도.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뭐 더 있는지 아냐면 요 그대로 카피 떠볼게요. 컨트롤 C에서. 자, 이제 아이오딘 이렇게 있고 메쉬가 있고, 사실은 이제 저는 더 있는 걸 미리 이제 알았죠. 아이오딘에 자이언도 찾겠죠. 저기 컨트롤 탭 말고 TIAB도 찾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이오딘 131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용어를 제가 또 많이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해야겠죠. 이 supplementary concept은 아이오딘 131이라는 게 특정 약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약물을 공급해주는 supplementary concept에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별도로 또 용어가 잡혀져요. 그리고 아이오딘 131은 안티 B1 안티바디 supplementary concept도 있고, 아이오딘 131에 해당하는 TIAB, KW는 키워드는 안 먹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아이오딘 자이언어도 찾고, 요까지가 아이오딘 아니다. 요것도 해야 되는 거야. 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제가 얼마나 안 놓치려고, 연구를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노력했냐면, 자, 아이오딘 131이 원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딘 TIAB는 자이언어 찾는 거, 요거 그대로 자이언어 찾는 거, 여기는 나머지 다 컨트롤 된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아이오딘 131에 해당하는 자이언어 제가 찾았죠. 근데 이게 대시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대시가 있는 아이오딘 131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가 붙을 수도 있고 대시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도 안 놓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오딘 라디오 아이소톱스 해서 메쉬로도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TIAB 로도 찾고, 그리고 요거로도 찾고, 요렇게. 요거는 또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딘 TIAB. 자,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의 큰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죠. 이게 바로 인터벤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인터벤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검색 전략을 짭니다. 물론 얘와 얘들은 전부 엔드입니다.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얘와 밑에 있는 여기 인터벤션은 엔드로 나중에 묶일 거예요. 요 안에는 전부 OR로 묶여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저희가 여기 두 번째 이거 한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얹어 볼게요. 얘도 컨트롤 C에서 얘도 아이고 어이, 축축축. 자, 이렇게 해서 얹어놨고, 자, 마지막으로 캔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하이퍼사이로디즘하고 인터벤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뭐 해당하는 전문 분야나 전공 분야니까, 뭐 저도 뭐 사실 라디올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저것들을 할 때 뭐 관련 임상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알려주시고, 저도 또 따로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낯설 뿐이지 뭐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거가 되고, 근데 이거는 많이 찾을 거예요. 캔서. 그죠? 자, 캔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나이브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폼매드 들어가서 다시 메쉬로 들어갑니다. 메쉬 들어가서 메쉬에다가 제가 그냥 캔서라고 쳐볼게요. 캔서라고 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반응을 서치 해볼게요. 하니까 폼매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캔서라고 안 부르고 뭐 밑에 있긴 있어. 캔서 서바이벌스, 캔서 페인, 뭐 사이로드 캔서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네오플라즘스라고 나와요.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캔서라고 안 쓰나? 예, 맞아요. 그 펀메드에서는 이게 통제된 용어, 컨트롤드 된 터미널러지가 바로 뭐냐면 네오플라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대부분 S를 많이 쓰죠. 우리는 사실 이게 좀 불편한데. 그래서 네오플라즘스라고 되어 있고, New Abnormal Growth of Tissue라고 되어 있죠.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의 정의죠. 그죠? 그리고 비이상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조직이고, 말리글란트 네오플라즘스 쇼스 해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캔서, 튜머, 네오플라즘, 뭐 카시오제닉, 뭐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로서 부르는데, 일단은 네오플라즘스가 맞아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네오플라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네오플라즘의 유사한 엔트리 텀으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네오플라즘스라는 통제형으로 불리는 거고, 여기 지금 블록 쳐놓은 것들 얘들은 다 뭐냐면 그냥 일종의 텍스트죠. 우리가 자연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 자, 뭐 거기에 보면 캔슬라는 용어도 있고 튜머라는 용어도 있고 말리거넌시, 말리거넌트, 네오플라즘, 그죠? 비나인 네오플라즘 이런 것들이 전부 통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어고, 뭐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 메시에서 사전 정의하는 용어는 네오플라즘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저 네오플라즘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엄마는 디지즈 카테고리에서 나왔고 디지즈 카테고리 밑에 네오플라즘스 있는 거예요. 그럼 네오플라즘스 밑에는 보면 또 밑에 또 종류별로 다 있겠죠, 그죠? 뭐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퍼 헤딩, 서브 헤딩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사실 앞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population hyperthyroidism iodine 맞춰서 그 두 개가 있고 캔서까지 있으면 설정할 거라서 굳이 캔서를 종류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캔서만 되면 다 걸려들면 돼요. 어차피 앞쪽에 엔더 조건으로 다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오바리안 캔서라든지 뭐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이걸 일일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해당하는 연구가 그 캔서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아이오딘을 써서 발생되는 캔서를 다 찾을 거기 때문에 네오플라즘 저 상태에서 다 써주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얹어 보겠습니다. add to search field에서 올리고 search 펌메드에서 올리면 네오플라즘, 그러니까 캔서로 국립의학도서관이 정의하는 논문은 333만 9천 개 가량 있네요. 많죠. 저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어드밴스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용어가 돼 있죠. 자, 이거를 다시 아까 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엔드로 할 거고, 자, 네오플라즘스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네오플라즘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오플라즘스에 자연어도 있겠죠. 네오플라즘이라는 자연어. 그리고 복수형의 자연어도 있겠죠. 그죠? TIAB. 그리고 캔서라고도 부르겠죠. 뭐 논문 제목을 캔서라고 할 수도 있잖아. 뭐 네오플라즘이라고 통제된 용어 안 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경우는 그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캔서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뭐 동양 사람들은 좀 불편하긴 한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복수형을 일반적으로 쓰니까 참 앞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나오는 거는 폼맷에서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뭐 그거는 구분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얘가 뭐 시작은 대문자를 하니까 뭐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투머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투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카시노마라고 할 수도 있고 카시노마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완전한 통일된 튜머, 그러니까 네오플라즘을 다 찾은 거죠. 자, 이게 큰 하나의 덩어리들이에요. 자, 보시면 자,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들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걸 다 찾았고 얘네들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 조그만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펌메드에서 한번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그대로 다 쓴다 그랬죠. 사실은 원래 여기서 add to field query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때 하나씩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미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펌메드에서 돌아간다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펌메드에서 컨트롤 V 쿼리 박스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서치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치로 하면 바로 다시 서치했다가 어드밴스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짰던 전략에 의하면 1571개의 페이퍼가 있다가 나와요. 그대로 나왔죠. 우리가 검사했던 거. 그리고 얘 1571을 클릭하면 1571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 뭐 베스트 매치냐 아니면 모스트 리센트리로 소팅을 하느냐, 페이지당 10개만 보여줄 거냐 페이지당 200개면 저는 뭐 최대한 하여튼 많이 보는 거를 좋아해서 뭐 이렇게 하면 최신 논문부터 해서 한 페이지당 200개씩 쫙 보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안 불편합니다. 이건 어차피 제목만 몇 줄 딱 보면 그냥 툭툭툭 넘어가 버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사실 1571개가 나한테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메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아티클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 분석, 시스템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은 안 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얘를 체크해서 걸러낼 수도 있고, 또 그 어디셔널 필터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스피시스 들어가면 휴먼 other animals인데 이거는 이제 탭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휴먼만 있을 수 있거든. 그죠? 동물 연구는 나한테 필요 없을 수 있잖아. 뭐 사실 뭐 제 하는 연구가 동물 연구는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휴먼 하면 이게 필터가 휴먼으로 걸렸어요. 한번 가볼까요? 어드밴스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가 보시면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필터가 휴먼으로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드는 걸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버튼 클릭해서 하면 할 때마다 버튼 클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예 얘를 add to query에 올리면 얘를 그대로 뭐 물론 다운 받아야 됩니다. 컨트롤 C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다운 받았죠. 좀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자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자 나눠 볼까요? 자 하이퍼플라지아 하이퍼사이로디즘 이렇게 OR로 묶여져 있죠. 엔드로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오딘 131 전체 덩어리 5월로 묶여져서 엔드로 나뉘고 그리고 다시 네오플라즘 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나눠요. 그래서 이 큰 덩어리 세 개가 이 엔드로 묶였고 지금 보시는 요것처럼요. 그죠? 이렇게 나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다 엔드를 쳐야죠. 이 전체를 엔드로 얘도 묶이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전체 연구를 하나를 묶어버려. 이걸 전체를 묶은 다음에 엔드로 휴먼 필터로 묶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C. 지금 똑같습니다. 결과 나올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서치 바로 누르면 포맷으로 튀어나가니까 그냥 add to history 하면 여기 바로 얹어집니다. 바로 얹어졌죠. 그죠? 바로 얹어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1411 가서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가서 사실 이제 요거 필터 같은 거는 처음에 보실 때만 쓰시고 나중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제 말은 이거를 지금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없어지면 필터가 없어도 내가 아까 검색 조건에서 1411만 나왔죠. 왜 그러냐면 내가 검색 조건 자체에서 아예 이 필터를 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걸려 있는 거예요. 141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엔드노트로 올려 보겠습니다. 엔드노트로 올리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좀 바뀌긴 했는데 먼저 샌드 툴을 눌러요. 샌드 툴을 누르고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니다. 이게 NCBI로 로그인 들어가면 안 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1411로 자 예, 좀 느리네요. 잠깐만요. 자, 돼서 끝내고 1411개 그대로 해서 이 1411개를 샌드 투 다음에 스테이션 매니저 여기 클릭하면 사이테이션 매니저 하면 all result를 클릭하세요. all result 클릭하고 create file 하면 여기 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션 매니저 형태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일단 요거 하나 다운받을 수 있고 가장 요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세이브해서 올 리졸트 한 다음에 이 썸머리 말고 폼매드 형태 요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샌드 투 해도 되고요. 샌드 투 하면 스테이션 매니저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바뀌고, 이거 말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여기 all result를 클릭해요. all result 하고 이 포맷이 몇 개가 있는데 펀매드 형태로 해서 create 파일 하면 금방 받았던 스테이션 매니저 형태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엔드노트에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얘들은 어디가 있냐? 얘들은 어디가 있냐면 지금 다운로드 파일에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딱 와 있죠. 그죠? 여기 아까 사이테이션 매니저 형태로 타입으로 받은 거, 요거는 이제 펀매드 지금 그거 그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은 거. 두 개 파일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파일 크기는 딱 파일 크기 보면 비슷하죠. 3메가 뭐 조금 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는 걸 할게요. 자, 엔드노트를 하나 열고, 자, 엔드노트는 아마 아까 제가 도서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도서관을 통해서 엔드노트를 설치할 수 있으시니까 선생님들도 엔드노트를 꼭 쓰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뭐 당연히 이제 연구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엔드노트는 처음에 열면은 바로 이전에 저장했던 형태로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려는 건 아니죠. 이건 제가 어저께 연습해 놓은 건데. 자, new 해가 새로 엽니다. 새로 여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 테스트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하면 엔드노트가 새로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거를 이제 워드에 가보면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할 수 있겠다. 테스트 이게 ENL 파일하고 데이터 파일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져요. 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해하시기 복잡하니까 제가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new라는 데다가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얘도 그냥 다시 또 새로 만들게요. new라는 데다가 ttt 이렇게 만들게요. 새로 안 헷갈리게. 자, 해놓고, 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엔드노트가 만들어졌고, 금방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요 파일을 컨트롤 C에서 new 들어가서 여기다 붙여 놓을게요. 자, 요 폴더 안에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펀메이드에서 받은 두 개 파일이 되겠고, 지금 엔드노트로 다운한 거는 ENL 파일하고 데이터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항상 동시에 같이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러지 않으면 엔드노트가 얘를 못 찾아요. 데이터 파일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펀메드에서 1411개 만들어 놓은 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0 여기 임포트 버튼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파일에 여기 레퍼런스 툴, 아이고 어디 갔니? 여기 임포트가 있죠. 임포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choose 해서 제가 찾아볼게요. TTT에 일단 먼저 요 두 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냥 MBIB 형태로 사이테이션 매니저 형태로 된 걸 해볼게요. 이거 열기하고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포맷을 펀매드였잖아요. 그럼 이제 펀매드로 해야 돼. 펀매드 NLM. 아까 텍스트 파일도 얘도 펀매드로 해야 됩니다. 제가 혹시나 다른 걸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둘 다 펀매드 NLM 포맷으로 다운받아야 돼요. 그리고 import 버튼 누르면 1411개가 짠 하고 들어왔죠. 그죠? 여기 보면 숫자가 1411개 나오죠. 자, 이 1411개가 이렇게 들어 앉혀지는 거고, 두 번째, 자, 이번엔 EMBase 가서 한번 해볼게요. 문헌 검색 전략은 이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검색 전략을 짰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는 필터를 우리가 휴먼만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 빼먹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정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꼭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정리했고, 저기서 휴먼만 필터 걸죠.
필터 휴먼 해서 뭐 굳이 뭐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아예 내가 완전히 검색해 놨던 것 나중에 그냥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 놓는 거죠. 요렇게 해 놓는 거죠. 상기 3개의 이건 그냥 본인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면 1411개였죠. 이렇게 이거 검색 이 시간도 적어 놓고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날짜나 이걸 기록해 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플로우 다이어그램 만들 때도 용이했습니다. 연구 필터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위에 적었으니까 지워버리고 지금 이걸 제가 왜 해냈나 이거를 제가 기억 안 난다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게 뭐 하나씩 찾았어야 됐어요. 원래는 이걸 하나씩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찾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전체가 완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여기 너무 글자 크기가 작아서 메모장에 따로 만들고 한 번에 찾았죠. 어쨌든 뭐 한 번에 찾은 거라도 다음을 위해서 1411개 요거 해당하는 거 요 맨 위에 있는 거 해당하겠죠. 요거는 이렇게 메모 캡처해서 이렇게 얹어주는 게 다음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마치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이야 기억이 나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 이렇게 찾았구나 1411개를 이렇게 하면 펌메드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저기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크란도 있고 이제 EMBase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가능하시면 제가 뭐 이미 찾아놓은 걸로다가 대용을 할게요. 찾아놓은 걸로 대용할 거고 그 도서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이 3가지 검색 엔진을 반드시 써서 이렇게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EMBase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엔드노트에서 지금 이렇게 찾았단 말이죠. 사실 제가 어저께 찾아놓은 그 EMBase를 제가 가져와 볼게요. EMBase는 요건데 EMBase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드노트에서 이제 펌메드에서 1411개를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import 해서 이번에는 뭐냐면 RIS 형태 요거를 열게 하고 이때는 펌메드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EMBase에서는 RIS 그러니까 Reference Manager 형태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을 바꾸고 import 하면 이게 제가 그때 찾아놓은 게 약 얼마였냐면 뭐 계속 나올 겁니다. 얘가 2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쵸. 2734개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아까 1411개 더하기 2734개 지금 들어왔죠. 이렇게. 이 두 개 합쳐서 전체 올 레퍼런스는 4145개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EMBase 뭐 이렇게 날짜도 똑같이 쓰면서 똑같이 이렇게 원래는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음 관계로 요 EMBase 터미널리지 만들고 하는 것도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약간 쌍따옴표가 아니고 외따옴표를 쓰고 슬래시에 explorer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제 다른 도서관 강의를 통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컨트롤 C에 컨트롤 V 넣으면 이렇게 한 번에 나오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면 자 보시면 맨 위에 한번 보실까요? 위에 보면 이거 두 개 뭔가 똑같은 것 같죠, 그죠? 보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똑같은 것 같아. 얘도 똑같은 것 같아. 지금 뭘 보여드리냐면 중복된 것 같죠, 그죠? 얘 보면 다 중복된 것 같아. 글자나 뭐 저자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저자 봐봐요, 이거. 얘는 뭐 거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중복을 걸러내야 됩니다. 자, 중복을 걸러내는 걸 지금 보여드릴 텐데. 선생님들 처음에 열면은 이게 없을 거예요. 페이지가 요까지 저널 레퍼런스 타입까지 나와 있을 텐데 요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 페이지를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없죠? 페이지라면 나와요. 이 페이지가 왜 필요하냐면 제목이 같고 보통 이렇게 저자가 같아. 연도도 비슷해. 근데 이 페이지까지 똑같잖아요. 그럼 그거는 진짜 10중 8구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4145개를 언제 내가 육안으로 골라내? 그거는 일단은 이 엔드노트가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해볼게요. 먼저 그렇게 하고 육안으로 골라내야 되니까 이걸 컨트롤 A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레퍼런스를 클릭하고 Find Duplicate를 하면
이렇게 찾아줘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뭐 이거 살릴 거야, 이거 살릴 거야, 이걸 물어보거든요. 얘가 뭐 그건 뭐 상관없고 그냥 X 하면 이렇게 중복된 게 이렇게 마킹이 돼요. 그러면 이 중복된 파란색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컷 해요. 컷 하면 얘가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자, 한번 볼게요. 780개 휴지통 들어가서 자 다시 아이고 아까 좀 적으면서 할 걸 헷갈렸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아까 몇 개가 들어왔냐면 1411개가 들어왔죠. 펀매드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2753개 맞나? 2753 맞을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그냥 계산기로 3365 더하기 780 하면 4145 빼기 2734구나. 2734 2734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까 자 이렇게 들어왔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올 레퍼런스가 4145개였어. 그런 다음에 두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니까 두플리케이션이 사실은 780개 더하기 771개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중복이 하나만 된 건 아니니까 뭐 1대1로 되는 게 아니라 뭐 2개 된 것도 있고 한 연구에 뭐 3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플리케이션 된 것 다 없애고 두플리케이션 되지 않은 것만 남기는 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3365개가 남는 건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4145개가 남고 이 중에서 4145 빼기 두플리케이션이 780개가 여기 보면 휴지통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값이 3365개가 나와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문헌 검색 전략 가보면 검색 쿼리에 대해서 아까 제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가보면 문헌 검색 전략에 문헌 검색 전략에 두 번째 추출한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플로우 다이어그램 어디다 놨더라?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헷갈리니까 프리즈마 가서 바로 받겠습니다. 저기 분명히 저기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프리즈마 들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그죠? 왜 제가 저렇게 일일이 계산해요? 자, 프리즈마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보면 체크리스트 플로우 다이어그램 있죠? 플로우 다이어그램 클릭하면 워드로 받아집니다. 자, 클릭하면 짠 하고 워드로 열려요. 그죠? 이렇게 열렸죠? 자, 앞쪽에서 제가 이것저것 막 썼어요. 뭐 이거 썼고 사실 이건 전체 개수가 자, 전체 개수가 어디 메모장 어디? 전체 개수가 4145개인데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원래는 적어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4145개만 적으면 안 되고 이제 위에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적냐면 오 마이 갓. 폼매드 뭐 1411개 뭐 이렇게 EM 베이스 2734 뭐 이렇게 해서 적겠죠. 그렇게 합쳐서 4145가 되고 뭐 핸드 서치나 다른 걸 통해서 뭐 몇 개 있다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검색 엔진에서 걸러내는 두플리케이션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780개 적어줘야 돼요. 여기 나오는 거 이거. 그렇게 해서 3365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코드 익스클루드 또 익스클루드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또 다른 또 고민이 필요로 해요. 이제 이거는 엔드노트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거 하는 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3365개도 처음에는 많아 보입니다. 이게 많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좀 이게 읽다 보면 거진 비슷해요. 얘도 두플리케이션 되는 게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계가 충분히 걸러주지 못했어. 엔드노트가. 자, 페이지 수 똑같죠. 561 561 저자 똑같고. 그럼 얘는 중복이에요. 그러면 마이 그룹에
여기서 create 그룹 한 다음에 duplication 해서 만들어놔요. 일단 duplication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이게 몇 가지를 만들어놔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unrelated topic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렇게 해서 아까 보면 어디였죠? 보면 딱 보면 나와요. 그죠? 이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넣어. duplication에 넣어. 이거 보내버렸죠. 그리고 다음에 얘는 이렇게 as mark read를 원래 as mark read 해도 되는데 마크 as read 여기 있는 버튼 클릭하면 마크가 돼요. 그럼 얘는 duplication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본인이 이제 topic 뭐 맞는 거 이거는 걸러내는 거 얘는 또 여기다 넣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전체 n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 레퍼런스는. 근데 여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룹에서 duplication 날라가고 topic 내가 쓸 거고 그리고 unrelated 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알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거랑 상관이 없더라 하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전부 mark as read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다음에는 안 읽어도 되겠죠. 이거 마킹하지 마시고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쭉 보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하나씩 보면서 이걸 지금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자와 제목을 보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집중해서 딱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스크롤을 내려가는 속도가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리 영문을 읽을 수 있다니. 근데 이제 뭐 영어를 읽는다기보다는 사실은 기술이죠.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보게 될 테니까. 벌써 눈에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벌써 중복된 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중복된 게 저자 이름 보면 대충 나와요. 뭐 거짓 뭐. 그리고 여기 대괄호 돼 있는 거 있죠? 논문 제목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플리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초록이거나 서플리멘터리.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 돼 있는 거는 보통 초록이거나 서플리멘터리 또는 영어가 아닌 거. 그거 내가 찾아봐 읽을 수도 없어. 그리고 또 옆에 보면 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이게 S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페이지에 S.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초록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저널이 아닌 거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건 아티클에 돼 있네. 이건 아티클 돼 있는데 보통 뭐 다른 거 하나 들어가 볼까요? 뭐 이렇게 A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 A 이렇게 들어가 보면 컨퍼런스 압스트랙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회에 발표했던 초록인 거예요. 정식 저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고진 다 보이는 거예요. S, A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니야. 그리고 대괄호 있는 것들 보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복이야. 그러면 이제 눈에 툭툭 이거 뭐 고진 중복이라고 봐야죠. 이런 거는. 그죠? 이 중에서 하나만 살려야지. 이거 왜냐면 저널을 약으로 써서 그래. 얘네들은. 근데 얘는 또 대문자고 소문자라서 얘가 못 걸러낸 거야. 엔드노트가. 그러니까 이거 번호 보니까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를 쭉 걸러고 나면 나중에 이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아그램에 밑에 이제 풀 놓고 맨 마지막 이제 풀 스크린이 할 때 요때가 사실 한 3, 40개 정도 남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내 논문에서는 메타 분석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할 때 3,000개씩 뭐 1,000개씩 뭐 이렇게 시작해도 절대 이게 겁먹으실 필요 없는 게 이 단계에서 한두 시간 보고 있으면요 거의 다 날아가고 남는 게 없어요. 여기에 처음에는 이게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텐데 보건의료 쪽에서는 결코 그 양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 사회경제 쪽에서는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남지 않으니까 일단 최대한 스크린의 이 그물의 폭을 확대해서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분석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익스트랙션 해내는 거. 그리고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해냈으면 익스트랙션을 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엑셀 데이터 폼에 앉히느냐 뭐 요런 거 엑셀 데이터 폼에 앉히는 거 그런 것들도 해볼 거예요. 요 사이에 이 논문을 쉽게 읽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대학원생 강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뭐 요거는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논문 예제가 있고 그 논문 예제에서 뭐만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걸 보고 바로바로 데이터를 뽑아내는가 뭐 그것이 있는데 이건 심도 있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엔드노트에서 내가 살아남은 거 내 토픽으로 내가 살아남은 거 얘들을 여기
논문 빨리 보기를 통해서 빨리 읽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 코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타 분석 2강 메타 분석 방법론 중에서도 실제 문헌 검색 전략을 짜고 이것을 엔드노트에 얹어서 실제 실습하는 걸 해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효과 크기에 대해서 이해, 데이터 익스트랙션과 더불어서 효과 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넣는 거. 다음 주까지가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제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엑셀 폼에 예쁘게 앉아 있을 거니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R 프로그램이든 CMA든 뭐 스타터 프로그램이든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책에서 나오는 여기 책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그 관련된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혹시 질문이나 관련된 요청사항이 있었으면 메일이나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